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와 그에 반발하는 민주화운동 보겠습니다. 국제정세 변화 첫 번째, 냉전체제 변화, 닉슨 독트린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닉슨은 미국 대통령이고요. 독트린이란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갖다 독트린이라 불러요. 오케이? 미국 대통령 닉슨이 우리 아시아 쪽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됐어요. 그걸 닉슨 독트린이라 불러요. 이거 1969년이에요. 연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선후관계 끊임없이 물어볼 거야. 닉슨 독트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군을 축소하겠대요.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축소하겠답니다. 미국이 박정희 정부의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노력을 권유하게 됐다. 닉슨 독트린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인 게 먼저 우리가 미소 냉전이었죠. 냉전. 영어로 콜드 워라고 불러요. 냉전 체제가 되게 지속되고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 입장에서 되게 피곤한 형태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군비 경쟁이 되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되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네, 군비를 계속 증강시키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미소 냉전이 이제 끝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닉슨이 독트린을 통해서 아시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들이 몇 개 나라가 있었는데 이네들에게 스스로 자기들이 군비를 증강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니네들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 발생되게 됐어요.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부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을 잡고 난 이후부터 미국의 군사력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손을 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정권을 끌고 나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도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그 당시 우리의 국방력 가지고 북한을 견제하거나 막아내는데 한계점이 있어요. 그 당시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누가? 북한이. 미안하게도 70년대까지. 더 잘 사는 나라니까 어떻게 국방력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단 미국의 어느 한 축을 빼앗게 된다면 우리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독트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비상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지. 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지. 뭘까요? 북한에 대한 생각이 뭘까요?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기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죠? 이데올로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체제 경쟁체.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가 훨씬 더 앞선다고 하는 이데올로기 싸움이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예요. 이데올로기 싸움.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안 되잖아요. 이데올로기, 이론적인 걸 싸워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항상 이데올로기 체제 경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 국방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북한에 앞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떡하니 뭐야? 닉슨이 앞으로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 니네 스스로 자생해야 되겠어?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는 이 지도자로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지. 그렇다면 어떻게?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 우리에게 믿었던 미국이 발을 한쪽 빼겠다는 얘기죠. 한쪽 발을 빼겠다는 얘기죠. 대신 한쪽만 딱 걸쳐놓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디펜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체제 경쟁에서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북한 애들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요것만 하고 통일 부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 부분하고 통일이 겹치게 되면 되게 진도가 뒤죽박죽 돼서 통일 부분은 별도 따로 파트에서 나눠서 갈게요. 일단 체제 경쟁에 60년대 있었던 정도 하나만 가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오세요.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됐고 그 결과 비정치적인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남북 적시자 회담이에요. 안 하려고 꼭 나오네 여기가.
북한 애들이 체제 경쟁하는데 야,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하면 애들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겠죠. 비정치적인 거 한번 해보자. 그게 남북 적시자회담을 제의하게 돼요. 이거 비정치적 회의예요. 예. 비정치적 회담을 갖다가 먼저 제의할 수밖에 없다. 이게 71년이에요. 69년, 이게 1971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후관계 잡으면 되겠지. 닉슨 독트린 69년, 71년 남북 적시자회담을 먼저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972년이면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서울과 평양에 오전 10시에 동시에 발표하게 돼요. 우리 양국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서 통일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발표해요. 처음 박정희 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관련된 처음 등장이 시작했어요. 이게 7.4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72년에. 그 다음에 1973년이 되면 6.23 평화 통일을 선언하게 되죠.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먼저 할까요? 나왔으니까. 통일 문제를 먼저 한번 갔다 오자고요. 뭐 어차피 해야 할 문제니까. 우리 시험에 통일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디 있냐? 진도를 좀 넘겨봐 주세요. 352쪽? 오케이. 352쪽 한번 봐주세요. 통일 문제. 하는 거 가자. 처음부터 가보자. 352쪽. 통일 정책과 과제 부분에. 352쪽부터.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 한번 봐보자. 이승만 정부. 북진 통일론. 밑줄 보여야 돼. 평화통일란 진보당. 조봉암 저거 조봉암. 같은 대통령 후보였죠. 무소속이었던 조봉암과 이승만의 통일 정책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승만은 북진 통일, 조봉암은 평화 통일론. 그래서 빨갱이를 몰아 죽여버렸어요. 이것도 뭐라 불러? 진보당 사건 또는 조봉암 사건 이렇게 불러요. 그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죠.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근데 거기에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정책 탄압을 통해서 사형까지 내리는 이런 험악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좀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익숙함이 아직 좀 덜한 거죠. 토론 문화가 아직 좀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도 보면 뭐 대통령 후보나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보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을까? 정치 잘하지도 못하면서 다들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좀 비판적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어이없기도 해요, 그죠? 저 자리가 뭔데 저렇게 서로 하려고 하나, 이런. 그죠? 두 번째가 뭐죠? 장면내각. 장면내각에 대한 통일 정책은 거의 없어요. 차라리 장면내각은 이거예요. 이승만 정권이고요. 정부 정책은 커다란 게 없어요. 대신에 대학생들이 정책을 다 내온다. 이렇게 합니다. 가자 북으로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오라 남으로. 학생들이 차라리 더 통일 정책에 대해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적어놔요. 작년 정부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대학생들이 훨씬 더 강하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작년 정부에 특별하게 그 이승만 정부 이후에 바톤을 터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의가 더 있었었지 통일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강했다. 박정희 정부가 합니다. 선건설 후통일. 선건설 후통일. 박정희 정부 큰 문제 없어요. 통일 정책에 대한 얘기도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60년대 체제경쟁이라고 얘기했지. 방금 얘기했지. 그리고 체제경쟁하고 난 다음에 아까 69년 그 사이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다. 배경 69년 닉슨 독트린 있지. 69년 닉슨 독트린, 그 다음 71년에 남북 적시자회담이에요. 79년에 비정치적, 그죠? 여봐. 비정치적 회담을 제외해서 남북 적시자회담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오른쪽 보십니다. 전개.
중앙정보부장 이우락, 이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합의합니다. 그 합의 내용이 밑에 3대 원칙, 자평민, 동그라미 크게 쳐주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 빈출 다수입니다.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자평민, 박정희 대통령 통일정책 무조건 자평민입니다. 자평민, 색깔펜 크게 좀 칠지 바랍니다. 자평민,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의 원칙에 따라서 아까 몇 시 발표했다고 했지? 오전 10시에 처음이자 마지막 서울과 평양 동시 발표야. 10시에 동시 발표.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거 그 이후에 없어요. 예,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예, 진보적 정권에서도 그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렇게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발표한 적은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남북 조절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남북 조절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일 어떤 그 내용을 전부 다 토의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되게 시험에 잘 나온 별표가입니다. 남북 조절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일 분위기를 업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절위원회 대표들이 평양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일 분위기를 막 띄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와 진짜 통일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람들이 되게 기분이 업됐어요. 왜 특히 실향민들 같은 경우는 진짜 통일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되게 고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끝이었어요. 다 이게 정치적 목적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남북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회의장에 나가게 되면 이건 전부 다 정치적 목적으로 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뉴스를 볼 때 남북 문제 정상회담 뭐 할 때 볼 때 다 정치적 목적을 한번 봐보세요. 순수하게 같은 민족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하는 것 좋아요. 좋긴 하지만 그게 안 돼요. 남과 북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가위바위보에서 뭐 따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땅 따먹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결과 남북한의 독재 권력이 강화됐다. 이거 별표. 이거 답으로 떨어져요. 답으로 많이 떨어져요. 7차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는 답이 이거예요. 남북한의 독재 권력이 더 강화됐어요. 그 배경이 나와요. 남한은 10월 유신이에요. 남한은 10월 유신. 남한은 10월 유신을 반포했다. 북한 12월 신사회주헌법 주석제입니다. 10월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영원히 해먹겠다는 얘기고 북한에는 김일성이 처음으로 주석이 됐어요. 주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세 개의 권한 모두를 누가 가져가나? 한 사람이 가져가나? 이걸 주석제라 불러요. 그 결과 7차 남북 공동성명 양 국가 간의 수뇌부가 정권을 강화시키는 원인 또는 배경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 6.23 평화통일선언 보세요. 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선언. 유엔의 동시 가해를 한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봐봐요. 박정희 정부에서 유엔 동시 가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유엔의 가입 조건이 뭐예요? 국가로 인정됐을 때 가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북한이 동시에 유엔 남과 북이 동시에 가입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 거예요. 호의 평등의 원칙에서 국가의 문호 개방을 제의했다. 아쉽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앞으로 통일 논의는 유엔으로 넘기자 얘기했어요. 북한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쌍욕을 해, 북한 애들 우리한테. 심한 욕을 해. 북한 애들 쌍욕 잘하잖아요. 대놓고 욕하잖아요. 근데 그 쌍욕이 우리 잘 모르는 욕들이야. 아이러니하게. 우리 남한에서 쓰는 그 열십자 욕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잘 모르는 되게 어려운 한자 쓰는 용어들 쓴다고요. 저게 욕인가? 저게 뭐지? 우리가 한번 되새김해야 아는 욕이에요. 되게 고급스러운 욕 같으면서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이렇게 통일 정책을 펼쳤는데 갑작스레 박정희 정부에서 야 우리 통일 문제는 유엔을 넘기자.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 다 유엔에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박정희 어떻게 하는 얘기야?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야? 다르게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애들이 어떻게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실상 북한도 마찬가지였겠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통일 정책을 논의했겠죠. 피차 일반이에요, 실은. 전두환 정부 갑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 이산가족 편지 교류 및 상봉을 제한. 결과 남남 이산가족 상봉했다. 83년.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남남 이산가족 상봉.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남남 이산가족 상봉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폭탄이 터진 사건이 있었어요. 버마 국립공원묘지에서 폭탄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을 죽이려고 하는 북한의 특수부대 공작이 일어났었어요. 오케이? 앞에 적습니다. 남남 이산가족 상봉 이전에 북한의 간첩단위에서 버마 국립묘지에서 암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 애들과 우리 사이에 조건이 하나 걸려 있어요. 남남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 하나 더 있어요. 북한에 그때 수해 원조물자 있습니다. 그 이듬해 서울 강남이 물바다가 됐어요. 우리 작년도 물바다가 됐잖아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올해인가요? 그 서울은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 저지대거든요. 옛날에 다 논바닥이에요. 그걸 메꿔가지고 신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강남은. 그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때 논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100평만 있어도 아주 노다지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수백억 단위 됐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리 메꿔도 그 땅은 저지대예요.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강남 지역은 그냥 확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동네이긴 한데 수해 지역이 제일 약한 동네. 그죠? 이번에 우리가 되게 홍역을 한번 치렀죠. 많은 사람들 희생을 따랐고, 그죠? 그리고 북한 애들이 이렇게 전화 통지문이 왔어요. 북한 애들 우리에게 식량하고 피복, 옷을 갖다가 지원해 주겠대요. 나쁜 짓을 이미 한 번 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뭐 군부 독재 정권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표자로 간 거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갖다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났어요. 대신 우리나라 예교관들과 취재에 나갔던 언론인들이 상당수 희생을 당했어요.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수혜를 갖다 우리가 받아요.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력이 20대 1로 앞선 시대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북한한테 경제 지원을 받을 필요 없는 나라예요. 우리 강남 수혜 입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성금 모아서 강남에 주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잣집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강남보다 부자에 사는 그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마찬가지잖아. 북한이 우리에게 수입 물자를 지원하겠대요. 그것도 북한의 입장에서 정치적 이용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 전두환한테서 이걸 받아요. 받겠다고 해요. 고민하다가. 왜요? 옵션을 하나 걸어요.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거 하면은 내가 받을게. 왜? 이거 보면 뭐가 되죠? 군인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어디까지 뭐예요? 정치적 행위예요. 다 정치인 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남과 북의 문제는 주고받는 문제 항상 있어요. 우리 일방적으로 준다, 일방적으로 받아 그런 거 없어요. 자, 다시 봐봐. 수입 물자 원조를 우리가 수용하게 돼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전년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뭘 제의하는데 받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봐보세요. 작년에 얘가 나를 막 죽이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오늘 밥 사주겠대. 점심 사주겠대. 밥 얻어먹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굶으면 굶었지 밥 얻어먹지 않지. 내 돈으로 사먹고 말지. 그게 남남 이산가족 상봉, 그 다음에 85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이 어떤 과정을 페이지 넘겨보세요. 갑자기 정치하다가 통일부터 먼저 가게 됐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태우 정부 통일 정책 가봅니다. 88년 77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요,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 앞에 쫓아봐요. 전제다. 앞에 조그맣게 연필을 적어요. 전제 조건이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북한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계 언론들이 계속 중심을 두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북한 문제예요. 북한 애들이 우리 올림픽을 치르는데 가만히 있을까? 또 이상한 짓을 하려고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까? 되게 세계 언론들, 유수의 언론들이 다 포커스가 다 북한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럼 우리 대통령이 일단 뭔가를 발표해줘야 돼. 안심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게 77 선언이에요. 봅니다. 북한을 우리는 경쟁 상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대북 협력 의지를 표명합니다. 북한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난 너희들한테 경쟁 상대로 안 봐.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동포니까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일정책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88년 8월에 강복 44주년 기념 경축사 통일 부분에서 노태우 대통령 자주평화 민주 3대 원칙을 졌다. 자평민이에요. 또 중간을 쳐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에 김영삼 대통령 가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한민족 공동체 건설 3단계 통일반 자주평화 민주예요. 자평민이에요. 여기도 자평민이에요. 다 동그라미 쳐봐야 돼요. 자, 자평민의 민족 대단계는 누구 했죠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했죠. 자평민, 민주죠. 여기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예요. 이것 가지고 말짱 맞춘단 말이야. 자평민 남기사항하고 헷갈리지 말 것. 다시 노태우로 갑니다. 노태우 정부입니다. 디귿번.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디귿번 별표 갑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소련이 붕괴되고,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니 뭐니 여기 다 옛날에 다 소련 땅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분리 독립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니 무슨 나라 막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러시아가 푸틴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 다 옛날 우리 땅이거든. 그러니까 공격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만 먹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흑해 지역에 있는 나라를 다 뺏겠다는 뜻이. 왜? 흑해로 나가야만 어떻게 미국, 러시아 군함을 띄울 수 있어. 그 군사를 강화시켜주는 요소가 어떻게? 바다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흑해 지역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유럽 국가에서 어떻게? 또다시 옛날에 소비에트 유니언에 포함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여기는 다 민주화된 나라들이야. 폴란드, 그 주변의 나라들, 체코, 슬로바니아 이런 나라들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가 강성연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얘들 전부 다 어떻게? 동유럽 국가들 내 동맹을 만들고 군사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체코니 어느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무기 막 사갔잖아요. 체코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무기를 왕창 사갔어 이번에. 러시아가 우리 견제하지. 우리가 가까운 나라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주고 우리의 무기를 가져가니까. 되게 좀 복잡해요. 정치와 군사 맞물려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기술을 만들었다면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수출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우리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방송 나갈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도 투자 대비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만 만들고 우리 것만 주면 남는 게 없어요. 투자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팔아야지. 네. 다시 갑니다. 니을번 별표 갑니다. 포인트 적어놨어요. 남북한 사이의 하해 불가침 협력에 있는 합의서, 일명 이걸 남북 기본화, 이걸 별표 5개 잡습니다. 별표 5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91년 12월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표됐습니다. 상호 불가침, 문서상 처음 사인했어요. 경제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이 민족 내부 교류예요.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지 않아요. 민족 내부 교류로 봐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예요. 그래서 어디게 선생님 빨간 표시 해놨겠습니까? 별표 5개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김영삼 정부 갑니다. 북한의 수재에 쌀을 무상으로 지원,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캐도임이 즐겁습니다. 북한이 이때부터 무슨 문제를 하게 되냐면 핵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캐도 위에다 적습니다. 북한 핵 개발 시행. 북한이 핵 개발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 미국이 비상 걸렸어요. 우리도 비상 걸렸어요. 지금 오늘날 북한의 핵 문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핵 개발하려고 해? 막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니네 핵 개발하면 우리도 할 거야? 막 이래 되는 거죠. 그럼 북한과 우리나라 어떻게 두 개 다 핵을 보유하는 나라가 돼요. 되게 위험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의 안전성도 있기, 다른 나라의 공격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핵을 공격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도 있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되게 위험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핵 보유국이 됐을 경우에. 핵 보유국은 대부분 강대국들이 되게 많이 가져요. 대신에 핵은 보유하되 이걸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핵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딱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없는 나라잖아요, 북한은. 최고 통치자 명령 하나에 버튼 누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들 만든 이유를 뭐라고 물어봤더니 전기를 만들겠대요. 전기. 우리 보통 우리
우리 쓰는 게 전부 다 원자력 발전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걸 하겠다는 거야. 근데 왜 핵 개발하냐고. 우리는 핵 개발 안 해도 쓰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니네들이 필요한 게 전기라고? 그럼 우리가 전기 줄게. 그렇잖아요. 핵을 보유하는 것들 차라리 전기를 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미국, 우리나라, 일본 세 개 나라가 우리가 필요한 거 줄게. 그 세 개 나라가 힘을 합쳤어. 그게 일명 뭐예요? 캐도예요. 뭐 코리아 에너지 디벨롭먼트 오가제이션이에요. 이 연합체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북한애들 거부해요. 속셈은 뭐겠어?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밖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전기를 만드는, 원천을 만들겠다는 하지만 속셈은 달랐던 거예요. 이 와중에 94년에 김일성과 김영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걸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해버렸어요. 그 결과, 김영삼 대통령이 약간 정치적으로 실수한 게 있어요. 예, 남북 그 정상회담을 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정상이라고. 그럼 우리 최소한도 조문객을 보내야 돼. 본인이 못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정치 요인 중에 한 사람, 자기 측근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몇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아이고, 에돌피아입니다. 국가 고성이 하나 놓고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안 했어요. 끝에 뭐예요? 남북 간이 굳어져서 경색됐다는 단어, 경색이 찍었습니다. 이 문제로 그동안 잘 되었던 것들이 수습돼 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바톤을 물려받은 사람이 김대중 정부예요. 김대중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 후계자인 김정일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요. 그죠?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 받지 못하고 당사자가 됐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되게 운이 없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은 내 건데 갑자기 후임 대통령이 받아가 버린 거예요. 자, 김대중 갑니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최초의 밑줄 그렇습니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지역번.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이 있다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니은번. 이산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 그 다음에 비전향 장기수 해결을 위한 인도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우리나라에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보통 형무소 가게 되면 사상 전환을 합니다. 즉 빨갱이에서 나는 민주주의 시민으로 다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선처도 하고 교육시키고 내보내서 살게끔 해준다고요. 왜? 장기수니까 막 20년, 30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막 사람을 죽이고 뭐 남의 물고 훔쳐두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요거잖아요. 이데올로기로. 그러니까 사상 전환만 하겠다면 어떻게 일반 우리 시민처럼 살게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전향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김일성, 사회주의 체제에 꽉 굳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도 이해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이가 벌써 70, 80대 신 분들이야. 얼마 안 남았어, 교도소에. 그 사람들 꿈이 뭐냐? 북한에 가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이 사람들 보내준 거야. 보내줬어요. 어차피 있어봐야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가서 생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때 당시 보냈어. 이게 비정규 장기수 북으로 보내준 거예요. 지급번. 김정일 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네. 북한의 수뇌부는 우리나라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누구도 온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만 했을 뿐이지. 니을번. 남북은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 나가기 위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면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위로 다시 올라와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를 별표 5개. 딱 나오는 게 정해졌다. 5개짜리 밖에 나오는 게 없어. 지금 2개 나왔어 벌써, 그죠? 노태우 정부의 하나. 그죠? 일명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6.15 남북 공동선언. 자, 밑에 박스 봅니다. 남한의 국가 연합 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합 방안 가봅니다. 우리는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예요. 통일이 된다면. 가설이에요, 가설. 북한 봐봐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뭐가 틀리죠? 숫자가? 국가가 틀리죠.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 그대로 두고 남한이라는 나라 그대로 주자는 거, 대한민국 그대로 주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북한 애들은 1국가 체제를 요구해요.
요거 차이점이에요. 그것만 동그랗죠. 구분하시는 함정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통일됐을 때 나라 이름도 이미 정해놨어요. 두 사람이. 자, 그러면 봐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고, 저는 뭐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 두 개 나라가 어느 정도 하나를 양보하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양보했을 경우 되게 자국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겠지. 가령 봐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됐다. 갑자기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 바뀌었다 쳐봐봐. 물론 500년, 조선시대 500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우리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를 조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 난리가 나겠지. 우리가 무슨 빨갱이 국가냐고 난리 나겠지. 반대로 가볼까요? 북한으로. 야, 우리 조선을 하지 말고 이제 대한민국을 해. 북한을 또 난리 나겠지. 그렇잖아.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잖아요. 나라 이름을 정했다. 한 번도 사만인이 조선인이 하지 않는 나라로 하자.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를 쓴 거야. 그래서 그때 하달표 고려 연방제라고 하자. 우리나라를 통일되고 난 다음에. 두 개 나라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라 이름을 정해놨어요. 고려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예. 왜? 대한민국은 4만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자고 대한민국이 된 거니까. 사만인이 조선이 없는 나라, 고려라는 나라를 쓰잖아요. 고려 연방제를 이렇게 정했다. 요것만 딱 잡으면 돼요.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개성공단. 미치겠습니다. 개성공단. 네, 실현. 그 다음에 서해에서 평화수역 설정, 종전체제를 전환 노력. 아직도 종전이 안 됐죠.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백두산 관광 등이 협의되었다. 이명박 정부. 북한 핵개발, 미사일 발사, 실험, 무력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그 이명박 정부 나올 게 없어요. 오케이? 통일정책 나올 게 없어요. 또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부분도 특별히 나올 게 없어요. 박근혜 정부. 대북 강경책. 개성공단 철수에 줄었습니다. 철수됐습니다. 아쉽게 국회 탄핵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마저도 대통령 탄핵 결정돼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다. 뭐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나라로 봤을 때 이건 되게 큰 손실이죠.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도소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한다는 것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민주주의 국가 채택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 부분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이라보다는 우리 정치의 어떻게 보면 후진성이라고 할까요? 정치인들도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은 김정은을 만났어요. 2번 만났습니다. 거기에 남북 정상회담에 지금 이 정부는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회담에 관련된 부분을 처음에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건 왜냐면 출제자들이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권력을 잡느냐,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는 데라서 문제 방향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 통일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진보 정권이 나왔던 정권들이에요. 나온 다음에 박정희 정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뒤에 나왔던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사람들의 남북 정책은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약하다. 왜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방향을 좀 잡아보자는 얘기지. 방향을 잡아보자. 그 정도. 그래서 뭐 김정은 정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 특별히 나올 게 없다. 다시 앞으로 정치로 가보겠습니다. 얼떨결에 통일 문제부터 먼저 하게 됐네요. (324자로) 다시 갑니다.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부분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연장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래서 좋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유신헌법 갑니다. 유신헌법 별표로 갑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은 무조건 유신헌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신헌법입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헌법 만들 때마다 정권이 막 연장되는 것들이니까요. 네. 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통과했다. 70년 연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군인들이 거리 질서, 치안 유지를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보통 거리와 치안 유지는 보통 거의 뭐가 돼요? 우리 경찰들이 할 업무잖아요. 군인들이 총칼 들고 탱크 들고 광화문에 종로에 막 주요 관공서에 딱 배치되어 있듯이요. 왜? 대목이라면 탱크에 발포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되게 사회활동, 정치활동이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든 시민들이 간에. 유신헌법 내용합니다. 대통령이 6년입니다.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하겠답니다. 누가 비슷해요? 이승만 대통령 비슷하지 않나요? 초 대통령 한해서 중임제 제한을 철폐하겠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해 하는 게. 그리고 통일적 국민회의에서 밑줄 긋습니다. 통일적 국민회의에 꼭 밑줄 긋고요. 별표 갑니다. 하나. 대통령을 선출하겠대.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오늘날의 장충체육관이야. 오늘날에 여자 배구 많이 하는 곳이 장충체육관이거든요. 동국대학교 옆에 있거든요. 일명 이걸 체육관 선거라 불러요. 대통령을 뽑는데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선거하는 방식이에요. 엄청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했대요. 3분의 1을 죽었습니다. 3분의 1을 갖다가 대통령이 임명해서 선거인단을 갖다가요. 3분의 1을 임명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 권한을 줬다. 긴급조치 권한 이런 게 있어요. 국회 해산 및 국민체포 구분권이 있어요. 국회가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정부를 비판해서 어떻게 국회를 해산시켜버려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활동하라고 뽑아서 보냈더니 대통령이 다 너희들 집에 가고 보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정치활동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독재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여러분이나 저 어떻게 21세기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는 박정희 정부를 잘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꼬맹이 때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정치적 상황 알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 모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왜 국회의원을 해산시켜? 갑자기 서울시청 앞에다가, 왜 인천시청 앞에다가 탱크를 갖다 놨어? 뭐지? 아니, 경찰 대신 군인들이 총칼 들고 있지? 무서워지잖아요. 그럼 사람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시기에 군사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의 8대 대통령 선출되었다. 씁쓸합니다. 배경 가겠습니다. 배경은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배경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미중 관계가 호종되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호전되다.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호전되었고요. 베트남이 공산화됐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니까. 미군 일부가 철수하기로 결정됐다. 미국이 남북 교차 승인안을 제시하고 더군다나 경제 불황으로 국민의 불안이 고조, 야당의 득표율이 증가하자 박정희 정권이 이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71년 판사들의 집단 사표를 내는 사법파동 밑줄 긋습니다. 그 정부에서 판사 임명권도 가져요. 대통령이. 그럼 판사 임명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판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까요? 가장 투명해야 할 부분이 시민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 판사들이에요. 자, 봐봐요.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 조직이에요. 그러나 법원은요, 별도의 조직이에요. 정부라든가 권력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게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준 게 법원이에요. 왜? 법원마저도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면 어떻게, 여기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를 구속시키고 피의자 조사를 꾸미고 검사가 우리를 다시 조사를 꾸며서 재판에 넘기는 과정이잖아요. 이걸 형사소송법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판사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아니라고 딱 때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명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에 다 사표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못하겠다. 우리가 니들 속된 말로 시다발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판사들이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판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독립성이에요. 독립성을 훼손하는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나라 판사도 괜찮지 않나요? 사람 이 정도 돼야지. 어떻게 하수인 돼야 되겠어요? 판사가 그 어려운 공부 해가지고 판사가 됐는데, 야, 대통령이, 야, 이 새끼 죽여봐. 이 새끼 형기 50년 때려, 20년 때려. 얘 때릴 수는 없잖아요. 독립성 유지돼야 되잖아요. 경기도 광주 대선지 사건. 이건 박정희 정부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예요. 서울의 옛날 70년대는 그 산동네라는 게 있어요. 미개발 지역에 되게 그 환경이 안 좋죠. 사람이 되게 안 좋은 환경이죠. 특히 이제 봉천동 같은 데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경기도 강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새로운 집을 주겠다. 다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뉴타운을 만들겠다. 강주로 왔어요. 여기 경기도 강주예요. 집중. 경기도 강주로 이주했다고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야 돼?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 왔으면 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뭐 고급 아파트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그럼 이분들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잘했네. 내 땅 생겼네. 이거 아니잖아요. 되게 허무맹랑할 거 아니야. 그 강제로 이동해서 왔어. 차 타고 왔어요. 허벌판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기록을 보고 웃기는 거예요. 여성들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화장실 이를 보고 허벌판이 어디 가서 이를 보라는 얘기야.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여성분들은 편하겠지만 구조가 여성이나 남성이 똑같잖아요. 밀폐된 공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웃기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반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얘기. 실미도 사건. 우리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김신조 부대들이 이렇게 서해 바다를 통해 인천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청와대까지 갔단 말이죠. 물론 실패했지만 복수하겠다 만든 게 실미드 부대예요. 실미드 부대가 결국은 북한의 똑같은 복수를 하지 못하고 해체됐어요. 그 과정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서 그 실미드 부대들이 탈출하게 돼요. 그걸 서울에 가서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미드 사건이라고 불러요. 실미드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나쁜 역사 중에 하나예요. 예. 불안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다 훈련시켜서 북파 공작원을 만들었던 것이 실패하자. 얘들을 제거하려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서 얘들이 일으킨 사건 중에 하나, 우리 역사의 가장 큰 나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실미도라는 영화로. 그 다음에 반유신운동 전개와 탄압법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73년 김대중 납치. 일본 도쿄에 반유신운동하는 김대중을 납치했다. 71년, 우리 72년 그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탈락됐어요. 표는 얼마 나지 않았어요. 표차 얼마 나지 않았어요. 예.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피해서 갑니다. 정책 탄압을 피해서 동경으로 가게 됐습니다. 동경 호텔에 있는데 납치됐어요. 국정원이겠죠. 그 당시 안기부 요원들에 납치돼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현해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배를 싣고 와서 커다란 무거운 돌멩이를 묶어서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시작됐어요. 실제로 그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CIA에서는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첩보 이상이 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 직접 미국에 전화가죠. 김대중 대통령 후보였던 DJ를 처리하면 안 된다. 암살해서 안 된다. 암살 이후에 이후 상황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아시지 않겠느냐. 미국의 지원이라든가 원조가 없어서 우리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 지금도 우리가 미국의 어떤 군사적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봉착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풀려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 입에 자갈을 묶고 그 다음에 여기 손을 묶고 이렇게 당했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모습을 그대로 놓고 기자회견하는데 울면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는 무방비 상태인데 입에 자갈을 물리고 수갑과 줄로 포승줄을 묶어서 커다란 돌을 묶고 바다 한가운데로 간다 생각해 봐. 그 공포심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해 봐. 실제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서 뭐 풀어날 수가 없어요. 네. 고스란히 죽는 거잖아요. 1분 안에 죽잖아요. 이 정도 되면. 눈 감고 코 막고 딱 들어가도 1분 못 버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버틴 사람은 버틸 수 있겠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 한 40초 되면 나올 것 같은데 난 못하겠다고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묶거나 봐요. 얼마만큼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김대중 납치 사건입니다. 그때 내용 물어보지 않습니다. 연도 물어봅니다. 73년입니다. 민청항이 74년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제 민청항 같은 경우 이제 되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뭐냐면
간첩단 사건이 되게 많이 나와요. 다 조작 사건들이에요. 네, 정권 유지하기 목적으로.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인혁당 사건. 네,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 노동자들이 만들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인혁당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무죄로 다 풀려났습니다. 그럼 유신체제 붕괴 갑니다. 박정희 정부 붕괴 사건. 76년 3.1 구국운동. 보통 우리 3.1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참석해서 3.1절 기념식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명동성당에 가세요. 윤보선 전 대통령, 김대중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 문익환 목사, 그 다음에 함석건 제야 인사, 이런 사람이 명동성당에 가가지고 박정희 정부 퇴진운동을 하게 됐어요. 이게 3.1 구국운동이에요. 별표 갑니다. 연도 암기해야 됩니다. 76년입니다. 요즘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정부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사건 중에 하나가 IH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예, IH 사건, 보통 IH 여공농, 예, 회사 이름이 IH입니다. 예, 보통 그 당시에는 여성 근로자들 여공이라 불렀어요. 공장에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여공이라 불렀어요. 요즘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IH 농성 사건, IH 농성 무역, IH 무역 농성 사건 이렇게 부르거든. 요즘 말로 바꾸면 공장 폐쇄가 된 거예요. 공장 문 닫던 이들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여자 직원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꿈은 뭐죠? 일할 수 있는 걸 주라는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일자리 뺏느냐는 얘기잖아요. 개인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도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당사를 찾아가요. 가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왜? 우리의 하소연을 좀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민주당 당사를 들어와서 얘들이 민주당 당사를 장악했어요. 여러분, 여성 근로자가 다 여기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자세로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불러야지, 이렇게. 생존권 보장 하나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예, 보장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찰이 장소를 갖다가 치고 들어와요. 이건 야당 당사예요. 민주당의 책임자들이 경찰을 콜하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민주당 당사는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뭘 보고 있는 거야? 정부를 끌고 가는 여당이 있다면 야당 때 한 축이잖아요. 한 나라의 축이잖아요. 야당 책임자 누군가도 어느 누구도 경찰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민주당이 되게 기분 나쁘죠? 어이없죠? 되게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문제가 또 여기 장악하고 있는 여공들이 그 노조위원장이 밑으로 떨어져 하나 죽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경찰들 보면 어때? 우리 경찰 곤봉 있지, 들고 다니는 게 있지. 여직원들 제압하는 총 들고 오면 좀 창피한 거고, 그잖아. 경찰들 무장하고 들어왔는데 곤봉을 가지고 어떻게 항의하는 여성들을 막 지역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탑 뉴스가 9시 뉴스였어요. 지금 보통 시대때도 뉴스가 이루어지지만 그때는 무조건 탑 뉴스는 9시 뉴스랍니다. 9시 뉴스 고스란히 반영됐어요. 전국에 다 반영됐어요. 근데 그게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 요소가 작용됐어요. 왜냐하면 다 여성이에요. 우리 사회 저변에 이런 게 있어요. 여성과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보호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들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 남성에 비해서 힘이 더 쏠수있는 신체 구조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을 우리가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 반영된 거예요. 야, 저건 뭐냐? 저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자기 누나, 동생은 없나 저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민심, 요즘쯤은 여론이라고 얘기하죠. 민심이 바닥을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정권 아니다. 이거 끝났다. 민심이 확 돌아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동안 했던 독재 정권이 하지만 경제적인 이룬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눈도 감아주고 그러려냐고 왔어. 근데 제일 약자로 생각되는 여성을 사정없이 인정없이 구타하고 발길질하고 군합발질하는 건 이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민심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부산과 마산 지역 사람들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지금 부산 마산은 보수 정권 집단들인데요. 그 당시 전부 최고 진보 정권이었어요. 요 문제가 선생님 되게 토의 많이 해요. 이쪽 친구들하고요. 야, 니네 뭐 하냐?
그렇다고 선생님 뭐 진보 정권도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쪽 다 공부하고 비판하는 사람인데 다 비판해 저는. 이쪽도 비판, 이쪽도 비판해요. 뭐 하냐 니네 이렇게. 무조건 난 빨간 애들만 다 당선시킨다. 왜 막 이러냐. 이거 뭐냐 이렇게 해요. 또 호남 쪽 애들 있었잖아요. 니네 왜 얘들만 다 당선시켜? 깃발만 고집 다 당선시켜? 얘들 이상하잖아 이게. 이건 정치 아니잖아요. 다 비판합니다. 호남도 비판하고 영남도 다 비판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빨리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거기도 반반, 여기도 반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뭐 5.5 대 4.5, 6 대 4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8 대 1, 9 대 1 뭐 이런 식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구도든 간에. 그럼 정치 발전이 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치가 불안해져요. 아깝게 졌어. 겨우겨우 이겼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상대를 갖다가 업신여기지 않아요. 이게 민주주의 정치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이번에 보셨죠? 미국 상원 하원 48대 50, 49대 51 뭐 이런 식이잖아요. 비슷비슷하게 가잖아요. 이게 유권자의 지혜예요. 정치는 그렇게 가야 돼요. 8대 9대 가면 이건 저기 뭐야 난민 국가들이에요. 나라가 확 망했다 확 올라갔다 뭐 이런 나라들. 이렇게 되면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전국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갑니다. 책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무산 마산 항쟁 갑니다. YH 사건을 계기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정치 공세를 강화합니다. 여당은 유신 체제 비판적이던 김영삼을 국회에 제명시켰습니다. 국회는 잘라버렸어요. 이를 계기로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인 창원 마산의 반정부 시위로 격화됐습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 경상남도 거제 출신이에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온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남도하고 부산 지역에 어느 정도 정치적 자양분 또는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쪽 지역 사람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앞으로 대통령 후보에 우리 동네에. 근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 마산, 경남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일명 부마 사태예요. 이때 부마 사태 이후에 나라의 민심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봐봐. YH 무역 오케이? 다운됐지. 그러면 김영삼 잘렸지. 민심 부산, 마산 되게 안 좋아졌지. 다운됐지. 이때 박정희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기사에 걸렸겠지.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훗날 이 사람이 박정희를 죽이죠. 김재규의 비행기 타고 급파됩니다. 부산, 마산 지역에 급파됩니다. 그 지역의 민심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래서 상황이 되게 악화됐습니다. 그럼 대안은 뭐야? 대안은 있습니다. 그게 뭐야? 김재규 박정희한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용어로 각하께서 물러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이 물러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돼. 이렇게 한다는 얘기.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섭섭하지. 고향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웃겨요. 최측근 인사들이 다 고향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학교 선후배들이에요. 육군사관학교 다 선후배들이에요. 동료, 선후배들 다 측근에서도 하면 다 독재 정책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좀 서운했겠지. 그래서 저녁에 지금은 없어서 청와대 옆에 안신가옥이라고 안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술 마시는 장소예요. 밥 먹고 술 마시고 파티하는 장소들이에요. 그 안가에서 술을 먹는 거예요. 야, 저녁에 술 한잔 해. 보통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낮에 싸고 저녁에 술 한잔 하지 뭐. 야, 미안해. 술 한잔 해. 보통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남자들 보통 보면. 우리 남자들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친구들하고 낮에 싸워요. 저녁에 문자 하잖아요.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뭐야. 풀자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해. 어떻게 보면. 여성의 심리로 봐서는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어. 그죠? 저 인간들이 되게 단순해. 그러잖아요. 또 남성도 여성의 또 심리를 몰라요. 잘 이해 못해요. 참 복잡해. 알다가도 모르는 게 여자야. 이렇게. 선생님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집에도 여자가 몇 분 계시는데요. 모르겠어요. 심리를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해요. 반대로 똑같이 얘기해요. 와이프도. 저 인간들은 별종이야. 저들은 우리 별종이에요. 이해 못하는 거. 서로 못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자, 봐요. 술 한잔씩 해요. 이때 그래서 김재규가 국정원 직원들을 미리 동원하고 총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 만날 때. 미리서 안 가요. 화장실에다가. 옛날에 수세제한이 보면은 물론 내릴 때 위에 보면 이렇게 빈 통이 있어요. 하얀 통이. 기억나세요? 혹시 본 사람 있으세요?
지금은 그런 통이 없잖아요. 바로 등 뒤에 물통이 있어서 쭉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물을 일정도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빈 공간에서 비닐에다가 총을 쏴가지고 이미 숨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만날 때 미리 다 점검하거든요. 근데 거기 숨겨놓을 줄 몰랐지. 그래서 가지고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총 장전 나와서 가서 죽인 거예요. 그때 경호실장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같이 암살하게 됐다.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는 거기 술 따른 여성들이 그 연예인 가수 한 명, 그 다음에 이하이덕계 학생, 정확하게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그 예전에는 우리가 대학생 여대 같은 경우 메이킨을 뽑았어요. 5월달에 여왕을 뽑았어요. 이상한 짓 합니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못 하겠어요. 저는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대에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뭐 이대, 축대 뭐 이런 대학에서 여성들만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뭐 이쪽 미스코리아 뽑는 시기예요. 그럼 메이킨을 뽑아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을 상품화하는 거잖아요. 성상품화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미스코리아 이런 기회도 노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암암리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방송 3사에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 술 따랐어요. 이 자체가 썩은 거예요. 난 여대생 1학년, 2학년 와가지고 정치인들 술 따라. 막 60, 70 되신 아저씨들 야, 술 따라봐.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공부하는 여대생이 술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썩은 거예요. 비판할 거 비판해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밀실에 여대생 불러가지고 가수 불러가지고 노래 한잔 해봐. 뭐 심수봉 불러가지고 여자는 배, 남자는 이거 부르는 분이 계시잖아요. 술 따르겠다는 거. (12.12) 사태 갑니다. 79년 10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일단 병력을 동원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했고 군사 실권을 장악했다. 자, 봐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다고, 암살당했다고. 이때 계엄사령관이 정승화, 포스타예요. 포스타예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육사 동기들이 정권을 탈취했어요. 정승화를 체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스타가 포스타를 수갑 채워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군대 이계상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극상이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자기 선배잖아요. 이게 일명 12.12 사태라 불러요. 79년. 이걸 전두환 육사 동기들에 의해서 그 같이 뒤에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 포함한 그 육사 동기 플러스 밑에 후배들을 데리고 군을 장악하게 되면서 일으킨 게 12.12 사태예요.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정권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봐보시죠. 12.12 주역들이 다 육사생들이에요. 육사 11기, 12기, 13기 이런 생들이에요. 생들이에요. 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던 이 시기부터 그 다음 정권 이어질 때가 이걸 서울의 봄이라 불러요. 대략 한 6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죽고 그 이듬해에 새로운 정부 들었을 때까지 그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 불러요. 지금도 가끔 이런 용어를 써요. 언론사에서 보면 서울의 봄. 박정희 정부 이후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 들었을 때까지를 서울의 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80년 5월 15일 유신헌법 폐지, 비상계엄 철폐, 전두환 등의 신군부 퇴진운동, 민주적 절차를 통한 민간정부 등을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페이지를 넘겨가겠습니다. 신군부부터는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